제가 주보에다가 백두산 순례기 이렇게 제목만 던져놓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바로 출발을 해서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가장 따끈따끈한 근데 제가 원래 설교문을 길게 준비했다가 필요 없는 말들을 한 반 이상 다 쳐내서 삭제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천천히 해도 논리의 템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쓰긴 했는데 쳐내질 못했어요. 조금 길 거란 얘기죠. 오늘 그 성서 본문은 우리가 그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반공의 최후의 보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성서를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서의 역사를 길게 보면은 우리 역사하고 비슷해요. 남과 북으로 갈려졌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움질들을 합니다. 4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뒤쪽에 있는 상대의 뒤쪽에 있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 외세가 여기저기 다 침탈을 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두 나라 다 쫄아들어서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가, 자기들이 끌어들인 그 외세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멸망해서 노예 생활로 전락한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 없이 싸우다가 아주 일찌감치 망해버렸다 하는 게 성서의 역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성서를 크게 굵게 봐야 되는데, 이런 굵은 메시지를, 그 흐름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반공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하면서 적개심을 불태우는데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 기독교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북왕국이 망했어요. 남왕국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늦게 회개를 해서 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의 축제를,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축제를 남왕국에 와서 지켜라 이렇게 해갖고 6월절 축제를 남왕국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6월절 축제가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아서, 여기 오늘 뽑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축제 일주일 연장, 그래서 또 연장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역사에 없었던 그런 남북의 화해 무대가 뒤늦게 행해진 거죠. 손은 잃었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뒤늦게 이 축제로 대신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일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서로 자기들이 소통하고 화해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혀 있을 때는 하늘의 축복도 없는 것이죠. 압록강 너머의 만주벌판과 요동반도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주민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그 넓은 만주 벌판으로 넘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눌러 살거나 아니면은 그 가을에 수확을 해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도와 평안도에 와서 살림을 살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길, 요번에 우리가 연길은 잘 돌아보질 못했습니다만 조선족 자치구인데 한반도 면적보다 훨씬 넓은 광활한 영토가 조선족의 자치구입니다. 이 만주와 요동반도도 거의 한국 사람들 간판에 중국 간판하고 한국 글씨하고 한글하고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을 빼놓고는 그쪽에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조선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사는 광활한 땅에 인구의 대다수가 조선족입니다. 우리말, 우리 문화를 가진 그런 땅입니다. 압록강 너머의 땅이지만 거기 조선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중국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압록강 다리를 봤는데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이 대형 트럭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이 착각하는 게 북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은 굶어 죽을 거다, 망할 거다. 그 얼마나 물정을 모르는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계속 대형 트럭들이 줄달아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리로. 그거를 제가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우리 프로젝터가 있으면 바로 여기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북의 노동자들 또 농민들이 생산한 물자가 또 역으로 중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 물자들이 수없이 한국으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북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생산한 것들이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북의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민주정부 때 한강과 휴전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소 있었지만 초소를 철수하고 뭐 확성기 없애고,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 보수 정권과 이 민주 정권이 있을 때에 압록강 두만강 변에는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광활한 땅덩어리의 대부분이 지금은 중국 땅이고 조선족의 자치구입니다. 중국이 조선인 일색인 이 땅을 잃을까 봐서 한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끊임없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족이 더 많습니다. 중국은 여러 민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티베트, 몽골, 조선족, 묘족 등등 수없이 많은 족들의 이제 다른 민족들의 연합인데요. 만약 중국이 힘을 잃게 된다면 중국의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본물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비에트가 무너진 다음에 우크라이나 다 독립한 거와 마찬가지 현상이 중국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크면은 언젠가는 갈라지고 갈라지면은 또 다시 합하고 하는 것이 인생사고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 광활한 영토 한가운데 자리한 졸본산성, 비류천 이런 데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 졸본산성은 졸본부여의 산성이고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이 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광개토왕의 능, 또 장수왕의 능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큰 광개토왕의 비, 이것이 비로소 이런 역사를 가진 기록한 돌이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사실은 발견해서 세운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그 광개토왕의 능은 관리가 안 돼서 너무나 허술해요. 그냥 올라가는 길이 발이 쑥쑥 빠질 만한 그런 돌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대북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정부가 이룩한 남북의 평화체제를 완전히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거침없이 또 진행시켰습니다.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매달리면서 나토의 전력까지 끌어들여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소멸해가는 유엔사를 다시 살려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동안 최소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합의서마저 폐기했습니다. 기본 합의를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한 내에 핵을 철수한다는 방침 아래 벌써 오래전에 이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핵이 없어졌거든요. 미군이 핵 철수를 했는데 그 핵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작년도 7월 18일에 미국과 핵 협의 그룹인 NCG를 출범했습니다. 남쪽에서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바로 핵 그룹을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킨 다음 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7월 19일 날, 작년 7월 19일 날 들어왔는데요. 윤석열이 그 핵 잠수함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북 적대감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핵 잠수함에는요, 전략 핵, 이게 이제 큰 핵이죠. 그것이 탑재되어 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20배에 해당하는 핵들입니다. 핵 하나가. 그런 게 20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전역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럼 북한만 날아갈까요? 그거는 한반도 전체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핵은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전술핵이 있는데 전술핵은 히로시마 원폭의 2분의 1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지전을 수행하는 목적의 미사일인데 그것도 수십 기가 그 핵잠수함에 함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잠수함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탑승을 해서 북에 대고 위협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성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22년에 작전계획 2022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제 공격을 전제한 그런 작전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올해죠. 한미 연합연습
핵 선제 공격을 위한 실전 연습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 해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 돈으로. 우리 대한민국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액수가 국방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을 겨냥한 이른바 적기지 공격론을 공식화하고 국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공격 무기를 일본이 매해 1.5배씩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미일이 동맹 강화다 이런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동맹이란 말을 언제 쓰는 건지 아십니까? 이거는 전쟁을 전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전쟁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한 편 먹는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한다 할 때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목 아래 계속 끊임없이 지금 서해 동해에서 그 한미일 연합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북도 민족과 평화 통일 전략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평화 통일 전략이 북의 기본 원칙이었는데 그걸 이제 북도 그러면 우린 이거 포기한다 그러고 부정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겠다 하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순례를 하고 있는 지난 일주일간에도 남에서는 한미연합 편대군 공군연합훈련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북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는데,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공식으로 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북중러의 연합함대와 연합공군이 계속 1년 내내 거기서 북에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곧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 쟤네들이 저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하지? 그런 위협을 북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남북이 합의한 기본 합의를 파기한다고 발표했고 북도 통일을 포기하고 남을 주적으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행 기간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에는 자유롭게 출입하던 북한 식당이나 냉면집에 남쪽 사람들은 이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적을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가게에 우리가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적인데 이미 북에서 우리들 적으로 선언해 놨는데 적에게 물건을 팔고 교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시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깊은 절망감들을 체험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훈련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계속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 그건 단지 북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을 의식하는 연합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군을 계속 업고 다니는 남한이 과연 평화로울 수 있을까?
자주 없이는 평화 없다 하는 것을 더욱더 실감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이런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은 또 그럴수록 남은 미국에 매달린 수하의 역할로 점점 더 깊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국가가 민족을 대신하고 전쟁이 평화를 대신하고 분단이 통일을 대신하고 무력 통일이 평화 통일을 대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일행이 우리 김동환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둘이 참여를 했고 들곳에서는 이제 문재호 장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백두산을 2번 오르기로 이틀 동안 한 번은 북파로에서 올라가고 한 번은 서파로에서 올라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이제 북파로 올라가서 아주 맑은 천지를 보고 사진을 찍고 뭐 거기서 환호를 하고 감격했습니다. 둘째 날 서파는 더 넓게 이 천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파로 올라가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백두산에 당도했는데 그 아랫자락은 괜찮아요. 그냥 이슬비 정도 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중턱 이후에는 굉장한 폭설이 내려서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백두산 통제한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자락에 있는 골짜기만 그냥 산책을 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원래 이 백두산 천지를 보려면은 전생의 나라를 구해야지 된다든가 또는 3대의 덕을 쌓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천지의 기후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올라가도 맑은 날 올라가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번 오르면 2번 볼 수 있다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조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백두산을 간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김동환 장로님 더 많이 가셨어요. 저보다. 근데 3번 모두 맑은 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9대가 덕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백두산행은 1995년, 6년 그 분명하지 않은데 이제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는 백두산 올라갈 때 돈 받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 구간별로 나눠서 큰 차로 올라가고 또 어느 구간에는 또 작은 차로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1인당 6만 원을 내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일 제한 인원이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간다는 거죠. 그거 사실은 북이 개방되면 다 북쪽에서 관광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이 지금 톡톡히 그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죠. 중국 사람들도 덜어 가지만. 그때는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던 소형 승합차 그 차로 백두산 꼭대기까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단 몇백 개를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천지가 쫙 나오는 그런 여행이었고요. 그 천지에서 줄을 타고 아주 가파른 산길을 걸어 내려와서 장백폭포까지 내려왔고 그 장백폭포에다가 결한 온천수가 나오거든요. 뜨거운 물이 나오고 막 땅에서 김들이 막 나옵니다. 백두산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천지 그 아래쪽에 있는 폭포물인데 그 아래서는 그렇게 뜨거운 물들이 솟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거기다 넣으면 계란이 삶아집니다. 삶은 계란도 먹고 그때가 이제 1995년도쯤이고요. 그 다음에
한 12년 지나서 2007년에 백두산행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갔는데요. 한 10명쯤 같이 산행을 했는데 그 중에 여행사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길을 걸어 올라가기로, 이게 사실은 허용이 안 된 건데 그 여행사 대표가 어떻게 뒷돈을 좀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에게 찔러주고 중국 가이드 둘을 동원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표소에서부터 길을 내면서 백두산 천지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그쪽에 우리 그 북쪽 전문가라고 하는 그 우리와 동행했던 여행사 관계자들, 뭐 그 북쪽 전문가라는 박사들 뭐 이런 분들하고 동원돼서 우리가 같이 이 여행을 이번에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쭉 그걸 걸어 올라가 간 다음에 천지를 보고 거기서 다시 걸어 내려와서 밤중에 아랫자락에 도착해서 온천을 하고 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하나는 이 근육의 경련이 와서 막 그냥 이 온몸을 경련하고 막 거품을 품어대고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건장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연길의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할 만큼 그렇게 무리한 코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산행이 2008년부터는 막혔다고 합니다. 제가 간 게 2007년도니까 마지막 차를 탄 거죠. 그리고 백두산이 항상 눈 덮인 산이라 8월에 한해서 잠깐만 가능한 그런 경우였다고 해요. 우리가 8월 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썼던 여행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산 산림청 직원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우리 일행은 도시락 2개를 배낭에 챙겨놓고 산행길에 올랐다. 공원으로 잘 닦여진 곳이 끝나는 지점에서 아침 도시락을 펼쳐 먹었다. 꾹꾹 눌러 담은 차조밥에 맛깔스러운 반찬이 어젯밤 정찬으로 먹은 느끼한 중국 음식보다는 오히려 더 맛깔스러웠다. 제가 이 여행의 하루의 경험이지만 저도 이제 여행을 꽤 해본 사람인데 모든 여행을 합한 것보다 더 진한 경험이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갔다 왔던 여행기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는데 산악인도차 나온 현지 중국인 가이드가 갑자기 비닐 바지를 입는다. 그가 전혀 길이라고는 없는 풀숲을 헤치고 앞서가며 따라오란다. 등산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비로소 길이 되었다. 중국 사상가 루신의 한 귀절이 생각났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 말대로 우리는 길을 내며 백두산을 올랐다. 첫 백두산 숲길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끝없이 펼쳐진 양난, 호접난과 비슷한 모양의 그 양난 숲이었어요. 양난은 아니겠죠. 백두산 난인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흔히 양난으로 봤던 그런 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평원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당시 8월이라 백두산 아래쪽에는 이미 꽃이 다 져버린 상태였고 파란 열매만 달려 있었다. 꽃이 만개한 모습은 저마다의 상상력에 담은 채 지하 산림으로 향했다.
끝없이 뻗은 소나무 숲 사이로 이따금씩 햇볕이 들어왔다. 대낮에도 마치 지하 수풀 속을 걷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컴컴한 지하에도 어김없이 자태를 뽐내는 꽃들이 눈길을 끌었다. 끝없는 고사리 숲속에 앞서가던 가이드가 소나무에 달린 큼지막한 천연산 상황버섯 하나를 뚝 따냈다. 당뇨에 좋단다. 당뇨를 가진 한 친구가 챙겨서 배낭에 넣었다. 지하 살림을 지나서 끝없는 철쭉밭이 펼쳐진다. 생기기는 철쭉인데 키가 한 뼘 정도를 넘지 못한다. 두견화라고 한단다. 비교적 아래쪽에 있는 식물들은 벌써 꽃이 피고 진 다음이었다. 그러나 그 광활한 군락에 모두 꽃이 피었을 때를 상상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아버린 것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신비로움이었다. 한참을 소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숲에서 품어대는 향기가 온몸에 스며들었다. 그 시원함과 신선함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걸치고 있던 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후를 옷을 벗어 던졌다. 너도 나도 모두 알몸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 동산을 걷기 시작했다. 네, 안심하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자연스러울 만큼의 환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져버린 꽃대를 보고 상상하듯 해본 생각에 불과하지만 황홀한 풍경이었다. 소나무 숲이 끝나갈 무렵 보랏빛 꽃, 한국의 가로변의 초가을에 볼 수 있는 꽃 같은 그런 들국화 같은 꽃입니다. 군락지에 들어섰다. 저마다 사진을 찍느라 난리다. 웬만큼 높이에 올라왔다는 증거다. 지하 산림을 지나다 들쭉천지가 펼쳐졌다. 말로만 듣던 백두산 들쭉, 한 뼘 정도의 철쭉입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 되는 들쭉인데요. 그게 촘촘하게 쫙 그냥 저 지평선 끝까지 들쭉밭이에요. 그냥 들쭉천지입니다. 길도 없는데 그 들쭉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앵두송이만한 크기의 포도 색깔 열매들이 끝없이 달려 있었다. 누가 더 가라고도 안 하고 있으라고도 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들판에 엎드렸다. 한참 입에 털어넣었다. 그 넓은 들쭉밭에 누워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따먹고 왼쪽으로 돌려서 따먹었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벌판, 끝없이 광활한 벌판, 마치 골프장 필드처럼 거대한 야생화 천지가 저마다 군락을 이루며 이어졌다. 그 시원하고 장쾌한 맛이란 그야말로 남쪽에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인간의 때가 타지 않아서인가 하나하나의 빛깔의 영롱함이란 인간이 빚어낸 어떤 색감, 우리는 그것을 문화적 감각이라고 자랑했던가? 삶의 무게에 겨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민중들에게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꽃들은 더욱 영롱하게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구비를 돌면 노란 꽃 천지, 아쉬워하면서
지나온 뒷걸음엔 보랏빛 천지, 저 앞에서 손짓하는 흰색과 빨강의 물결. 천지의 꽃이니 천지인가, 천지가 꽃이니 천지인가.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두가 저마다 한 송이 꽃이 되어 천지간 한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노래하니 천지이지. 꽃에 취해 몇 시간을 걷고 나니 드디어 하늘 위 거대한 연못 천지가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웅장한 천지를 바라보며 점심 도시락을 펼쳤다. 내 생애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먹어보는 식사였다. 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걸음걸음 핀 꽃을 들여받고 오신 님들의 볼은 어느덧 상기되어 있었다. 어느 누가 이만한 양탄자를 깔아서 우리를 환영해 준단 말인가. 이날만큼은 우리가 대왕이고 솔로몬이었다. 빗방울이 뿌려졌고 천지는 그 신비한 모습을 구름 속에 감추었다. 아쉽지만 우리의 하행길은 시작되었다. 푸른 초원 위를 나란히 한 줄로 서서 내려가는 우리의 일행의 울긋불긋한 행렬은 또 하나의 그림이었다. 아름다운 산천을 수놓은 인간의 향기, 그 훈훈한 사람됨의 자취가 그 그림과 같기를 바라며 천지 수면보다 몇백 미터 위에 있다는 샘을 만났다. 그 샘물은 뼛속까지 시원함을 새겨주었다. 구차하게 만병통치약의 약효를 홍보하지 않아도 한눈에 약수 중의 약수임을 느끼게 하는 샘이었다. 병풍처럼 깎아세운 바위길을 굽이굽이 돌아 야생화 들판과는 또 다른 정취를 느끼며 내려왔다. 옆에 따라오던 옥벽 폭포수가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또 다른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장백폭포의 웅장함도 빼놓을 수 없었다. 장백폭포에서 내려오는 길에 노천 온천수로 삶은 계란 맛도 일품이었다. 이윽고 온천욕,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씻어내리는 기쁨, 긴장된 근육 사이사이 스며드는 온천수의 따뜻함을 정든님의 살풀이 액을 맞아들이듯 온몸 깊숙이 맞아들였다. 시간에 맞추어 7, 8차례 냉온욕을 하니 온몸에서 열이 솟구쳤다. 저녁 식사에는 백두산 벌판에서 즐비하던 곰취쌈에 한국 된장을 듬뿍 담아 배를 채웠다. 이 곰취가 한국에선 그렇게 귀하고 비싸단다. 그 소리를 들으니 쌈맛이 배가 되었다. 그리고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내 몸을 남에게 맡겨 주무르게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하고 쑥스러웠으나 그 편안하고 야릇한 감각 속에 이내 빠져들어갔다. 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2007년도 8월. 예. 우리가 백두산 석파가 좌절되고 이제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계속 북녘의 산천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북의 주민이나 군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에 탄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조국 통일을 외치고 반갑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에 의해서 서로 주적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 노래를 듣고 손을 들어 답해주고 심지어는 군인들도 또 북의 주민들이 밭갈이를 하다가 그 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노래를. 거기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속에서 울컥하는 것들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멈추고 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압록강 물은 맑고 푸르렀지만 피는 물보다
훨씬 진함을 느꼈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